자, 이제 우리가 물에 대해서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에너지 관점에서의 물을 좀 다뤄볼 것입니다. 물은 인류가 사용하는 가장 오래된 에너지원입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는 물레방아가 그 대표적이죠. 기원 전부터 이 물레방아 썼죠. 그래서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선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레방아를 이용해서 곡식을 빻고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에너지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에너지의 전달 매개체라는 것이죠. 물은 유동성이 있죠. 그래서 어디든지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통해서 원래 있었던 에너지를 물 에너지로 전환한 후에 다시 물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유리한 점이 있죠. 그래서 물은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이제 시작은 잉글랜드, 영국의 북부 스코틀랜드 국경인 노텀버랜드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이제 사업가였던 윌리엄 암스트롱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럴듯한 저택 이름이 크레이그 사이드라는 이름의 거대한 저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발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물건들을 발명하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도 했는데 이 저택 안에 이제 갤러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갤러리를 이제 조명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구로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스완이 당시에 이제 전구를 처음 만들었죠. 제가 계속 제임스 스완이 나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었던 생각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에서 전구를 처음 만든 제임스 스완과 합작으로 이 자기 저택의 갤러리를 밝히는 조명을 다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만들어낸 조명을 밝히기 위해서 전력을 만든 장치가 바로 수력발전입니다. 저택 앞에 흐르는 개울물에다가 물레방아를 달아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것이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기록되는 수력발전입니다. 자, 다시 에디슨이 등장을 합니다. 계속 반복이 되죠? 그렇습니다. 인더스트리는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해요. 중요한 것은 각각의 사건들이 다른 형태의 후대에 임팩트를 주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임스 스완과 에디슨은 합작으로 이제 전구를 생산하는 회사를 차리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에디슨의 꿈은 철도와 같은 전력망을 만드는 것이었죠. 그래서 전력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저는 에디슨이 화력 발전소를 만들었다고 말했어요, 그죠? 그런데 에디슨이 당시에 전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발전소를 세운 것은 화력 발전소만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동일한 시기에 에디슨은 위스콘신주에 수력 발전소를 만듭니다. 어느 게 빠르다고 말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에디슨의 관점에서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뤘던 화력 발전소도 뉴욕에 세웠고 동시에 위스콘신주에서 수력 발전소도 세우게 됩니다. 그 그림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시작은 되게 미약합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물레방앗간 수준이에요. 그래서 흐르는 물을 통해서 낙차를 통해서 저 물레방아를 돌리고 그 물레방아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제 강연을 들으셨다면 지난번 그 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지멘스가 만들어낸 교류 발전기는 회전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멘스는 교류 발전기라는 거, 코일을 감아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그러한 방식을 처음 고안했어요. 어떻게 해서 전기가 되는가? 바로 회전 운동입니다. 뭐든지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 전기가 생깁니다. 돌 손으로 돌려도 전기가 생겨요. 그런데 아까 뭐가 있었죠? 스팀이 있었죠, 그죠? 스팀으로 돌리면 전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돌리면 됩니다. 이거를 물에다가 물레방아에다 연결하면은
물로도 전기가 생기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직관적으로 인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전기는 결국 물레방아인 것이죠. 물레방아를 교류발전기에 연결하면 바로 전기가 생산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이 수력발전소입니다. 제가 말한 대로 수력발전이 가장 만들기도 쉽습니다. 만들기도 쉽고 전력을 생산하기 쉬워요. 그래서 에디슨이 수력발전을 세운 지 7년 만에 미국 내에서만 무려 200개의 수력발전소가 세워집니다. 그만큼 빠르게 전력이 생산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급증하는 전력수를 감당하기 위해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발전 방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뭐죠? 바로 화력발전소죠. 바로 전 시간에 제가 다뤘던 화력발전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화력발전소의 원리를 볼까요? 아주 심플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화석 연료를 통해서 막 불을 만들어요. 그래서 물을 끓이죠. 물을 끓이면 증기가 생깁니다. 증기의 압력으로, 그러니까 불 에너지가 증기의 압력으로 변환이 되죠. 그리고 그 증기의 압력으로 터빈을 돌리게 됩니다. 터빈을 돌리게 되면 전기가 생기죠. 기본적으로 지멘스가 만들었던 교류발전기의 원리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화력발전도 물이 없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이 에너지를 시작하면서 말했죠. 물 자체 에너지도 있지만 물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사용된다고 말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발전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불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또 다른 새로운 방식이 생깁니다. 제가 지난 불에서 또 다뤘죠. 화력 다음에 나온 새로운 불이 뭐냐면은 바로 원자력입니다. 자, 원자력의 원리를 볼까요? 원자력의 원리도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핵분열을 일으키죠. 우라늄에다가 에너지를 때려서 우라늄을 분리를 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에너지가 나오죠. 폭발하게 되죠.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폭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그 폭발이 천천히 일어나도록 컨트롤하게 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발전인데, 결국은 천천히 한다는 건 뭐냐면은 시키는 거예요. 그 시키는 것을 무엇으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현대의 원자력 발전소는 대부분 물을 사용하죠. 그래서 경수로입니다. 일반적인 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특수한 물을 사용했을 때가 중수로 방식이 되는 것이고, 현대는 대부분 일반적인 물을 사용해서 경수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 물이에요. 결국은 하는 일은 뭐냐면은 핵분열을 일으켜서 그 열을 가지고 물을 끓이는 겁니다. 화력 발전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원자력도 결국 불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분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이고, 그 물을 끓은 물로부터 발생하는 증기 압력으로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물이죠, 물. 그래서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이 원자력, 그러니까 핵분열로 일어나는 엄청나게 강력한 순간적인 에너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물을 잘 사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화력보다 물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항상 어디에 있죠? 물가에 있습니다. 바다 주변에 있죠. 여러분이 아는 후쿠시마도 바로 바다 옆에 있죠. 그 이유는 물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유가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불이 더 발전할수록, 새로운 불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에너지 효율이 좋은 불이 발생할수록 물에 대한 요구 조건, 물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인류가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의 불인 태양으로 왔습니다. 이 이야기도 지난 불 시간에 제가 말했죠. 인류가 결국 만들고 싶은 것은 태양이라고. 자, 이 태양으로 가는 길에 왜 물이 필요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극의 불인 태양으로 우리가 인간이 갈 수 있는 그 방법은 핵융합 인공태양을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공태양에 대한 기술을 가능한 기술을 처음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사하로프 박사였습니다. 예, 사하로프 박사가 고온 플라즈마를 가둘 수 있는 토카막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죠. 그리고 그것을 현실화시켜서 지금 수많은 국가들이 이 토카막을 기반으로 하는 핵융합 발전소를 지금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모든 국가들이,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에너지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토카막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이 대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태양으로 가기 위한 기술적 과제가 또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 과제는 아까 말한 대로 1억 도가 넘는 고온의 플라즈마를 어떻게 가둘 것이냐. 자, 그거는 토카막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발전하고 있죠. 근데 또 하나의 도전 과제가 뭐냐? 어떠한 원료를 사용해서 핵융합을 일으킬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또 하나의 과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류가 태양 같은 걸 만들고 싶은데 그러려면 핵융합을 해야 되는데 뭐를 붙여야지, 뭘 가지고 핵융합을 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쉽고 효율적으로 핵융합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결국 인류는 이 문제도 풀어냅니다. 자, 이 핵융합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보게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료입니다. 이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중수소와 삼중수소죠. 이 두 개를 합치게 돼요. 합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이제 헬륨으로 바뀌게 되는데 수소 두 개가 모이면 헬륨이 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강한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핵융합 에너지가 되죠.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이 원리를 보게 되면은 핵융합의 원료,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핵융합의 원료는 바로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케이. 인류가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오케이. 그 인공태양을 만들려면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다음 우리 질문은 뭐죠? 자, 그렇다면 중수소와 삼중수소는 어디서 구할까요? 어디서 구할까요? 이거 어디서 찾아야 돼?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중수소와 삼중수소는 바닷속에 있어요. 바다에 있습니다. 바다로부터 얼마든지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 말은 뭐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이 물은 무한대의 에너지 원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상업화되고 우리 인류의 삶을 바꿀 만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기술 발전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물은 엄청난 인류가 영원히 쓸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제 21세기가 되면은 이제 물의 전쟁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20세기는 석유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인류는 물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미 싸우고 있죠. 예, 저희가 10년, 20년 전, 뭐 20세기 후반만 해도 물은 사 먹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언제든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물을 사 먹는데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죠. 그만큼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편의점에 가서 물을 사 먹어요. 예, 사 먹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물을 사 먹고 물에다가 돈을 지불하는 비용이 늘어나는 이러한 트렌드는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제가 물을 다루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물에 대해서 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9개 주제를 얘기했고 이 다음번부터는 좀 더욱 흥미롭고 더 재미있는 그러한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화폐나 금융 쪽을 지금 다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아직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지는 아직 정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여러분이 더욱더 흥미를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또 새로운 또 주제를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으로 인더스트리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셀피노믹스의 신동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모든 일은 영업이다. 왜 우리는 이렇게 영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많이 가지게 되었을까? 물물교환은 기원전 9,000년 정도에 물물교환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비즈니스를 운영해 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버스 광고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병원 광고입니다. 영업을 배워야지 우리는 미래를 살아갈 수 있다.